네, 7월 1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 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사실 방송하는데 이 컴퓨터가 잘 작동을 네. 안 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차트를 잘 못 봤는데 오늘은 좀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설명하실 때. 일단 오늘 다행히 양 시장이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걱정했던 게 현물 매도도 그렇지만 네. 선물 매도가 엄청났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도 한 7천억 이상 다시 네. 매수한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지난주에 제가 표 보여드리면서 현선물 동반 매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고, 근데 오늘은 다행히 오늘 해서 어제 한 외국인들이 선물 한 8천억 정도, 오늘은 한 7천억 정도 매수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 가지고 그냥 방향성 트레이딩 정도만 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사주긴 했지만 뭐 지난주부터 계속 팔아왔던 양에 비하면 6월 달부터 팔아왔던 양에 비하면 여전히 뭐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 장세보다는 코스피는 방향성 장세보다는 트레이딩 장세, 그냥 비추세 장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1,600억 정도를 샀는데요. 지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한 2,300조 정도 되고요. 네. 코스닥은 43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5분의 1 규모예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한 20%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요. 오늘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보면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500억 정도 샀고 코스닥에서는 1,600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산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일정 비율을 산다라고 그냥 단순 비교인데요. 보면 5분의 1 정도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2,500억을 코스피를 샀으니까 그다음에 뭐 똑같이 그냥 한국을 일정 부분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한 500억 정도 사는 게 맞거든요. 네. 그냥 비율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1,600억 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흐름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조금 더 세게 사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은 뭐 시장 전반적인 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 좀 어느 정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좀 강했고 그리고 조금 섹터 플레이를 하시는 게 우르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확실히 좀 섹터가 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를 잘 찍으면 특히 오늘처럼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조금 비중이 높아졌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재미없었을 거고 2차전지 뭐 ETF를 갖고 있어도 괜찮았겠지만 대형주 위주 2차전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또 SDI 빼고는 또 재미없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여전히 재미없었고 자동차도 뭐 그냥 쏘쏘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비교하면 네이버는 강했지만 또 카카오는 재미없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나 섹터의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출연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지만 그 변화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뭐 섣불리 종목 추천이라던가 뭐 이런 쪽 섹터가 좋다. 그냥 뭉툭하게 말하기 사실 참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출연하신 분들이 오늘 엄청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빠그라칠 수도 있는 장세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욕 안 먹고 계속 하시려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 되게 좋죠. 근데 저같이 좀 약간 찍어서 이렇게 말하면 한 방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죠. 대신에 뭐 동아기업처럼 조금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조금 흐름이 좀 좋긴 한데 저도 아슬아슬해요. 종목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좀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일 갑자기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 봐서는 오늘 이렇게 좋으면은 한 내일 모레 글피 뭐 해서 여러 날 그런 흐름이 이어져 가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냥 오늘로서 끝나기도 하고 내일 하루 만에 또 끝나기도 하고 그게 짧아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네, 다행히도 뭐 지난주부터 이제 좀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근데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진단키트 얘기 말씀드리면서 진단키트 주식들이 막판에 좀 밀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오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다른 섹터도 추천드리고 그랬었던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금 뭐 1000명대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발표로는 오늘 뭐 진단키트주들 약했고 오늘 뭐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들 주식들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는 걸 보면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한번 나왔던 재료다. 델타 변이도 결국은 또 언젠가 또 잡힐 거다.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그 파월 의장도 예전에 금리 그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나 이제 뭐 보건 상황이 더 중요하다.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더 이게 확진자 수가 더 미국도 그렇고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뒤로 미뤄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도도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 보니까 기술주들 상승률이 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뭐 떨어져야 뭐 이제 성장주들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다가 너무 떨어지니까 경기도나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충격이 한번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국채금리 하락은 일단은 그 수급적인 문제, 일시적인 투기적인 포지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차익 실현 이런 것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 여름 한 주식을 제가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꽤 한 15년, 17년, 18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쭉 경험상 여름에 폭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한여름에. 문제는 올 가을입니다. 가을 이후, 추석, 그냥 정확히는 추석 이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17년, 2018년 패턴이랑 좀 비슷하다. 2017년 대형 주장, 2018년 중소형 주장. 지금 딱 그 패턴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갑자기 두들겨 맞았죠. 세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네, 2018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도 또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 특성상 연말로 가면 또 대주주 이슈라는 게 또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들 조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다 축하해 서로 축하하고 막 주식을 먹어서 쏠게 지금 분위기 이런 분위기 지금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좀 주가가 좀 더 올라가가지고 다들 막 이걸로 먹고 저걸로 먹고 막 자랑하고 막 내가 술 살게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할 때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 붙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떨어질 거 아니야라는 경계심도 굉장히 가득한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불안해야 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반대된 포지션들이 또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인버스 지금 투자한 그렇죠. 금액이 상당하대잖아요. 고버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고퍼스 또 하니까 또 바로 또 시장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인버스보다는 현금이 낫지. 인버스를 샀다가는 오늘처럼 이런 날 진짜 소외감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제 손님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직은 해볼 만하다. 네, 아직은 해볼 만하다. 아직 휴가 갈 때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위험하다, 걱정이 된다 이 얘기는 그냥 과거의 사례를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의 어떤 그렇죠. 흘러가는 네, 상황이 네, 네. 가을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12월은 재미없는 건 맞아요. 폭락을 떠나서 11월 중순부터 재미없는 건 맞습니다. 대주주 이슈들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사서 크게 올려주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거든요. 그렇죠. 개인 큰 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주식을 일단 돈을 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는 11월, 12월은 저도 그래서 휴가는 겨울에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을 해보고 지금은 뭐 시장이 그래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해보고 그때 뭐 10월달, 11월달은 또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네, 지금 해볼만 하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해볼만 한데 그럼 뭘 가지고 해봐야 되느냐. 네. 이제 아까 섹터를 잘 찍어야 그렇죠. 네, 지금 갈 수 있는 네. 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괜찮은 섹터 물론 이거 아까도 그 뭐라 그럴까 네. 걱정의 말을 했지만 이게 하루 만에 내일 지금 이야기한다 해서 내일 바로 사면 안 되잖아요. 네. 분위기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 네, 그렇죠. 모르니까. 네. 그런 현재 시점에서 우리 황 팀장이 생각하시는 좋은 섹터. 지금 뭐 오늘 시장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양극단인 것 같아요. 센 섹터는 계속 세고요. 그 다음에 아예 훅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는 또 가격 메리트대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라든가 이미 선조정 받았던 컨택트 종목들, 주들. 네, 컨택트 주식들. 근데 애매한 포지션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것들. 8만 원에서 계속 네, 왔다 갔다 한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누군가 채워서 올려놓고 쭉 올라가면 좀 팔고 뭐 그냥 뭐 단타할 수 있는 변동성도 아니지만 약간 실례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지금 약간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있다가 훅 치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들어가느냐 또는 저거 같은 케이스는 그냥 올라가는 거 확인하는 섹터 중에서 사자라는 입장인데 지금 애매한 시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일단은 뭐 나중에 가서 하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그때 붙는 게 낫고요. 지금은 일단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장비, 중소형주에서 계속 노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메타버스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좋은 기사들 몇 가지 또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메타버스가 사실 실제로 얼마나 이게 기업들한테 돈을 벌어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테마주의 생로병사를 보면 일단 처음 나오는 테마는 일단 시장에서 한번 1차 시세를 내긴 합니다. 예, 일단은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옛날에 상신 EDP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2013년인가 14년 그때 삼성 SDI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가 관련 그 내용 종목들이 그때도 시세를 한번 냈습니다. 근데 그때 주가 올라갈 때 어땠냐면 당장 전기차가 우리 옆에 굴러다닐 줄 알았어요. 2013년, 14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상 주가가 올라갔는데 너무 먼 미래였던 거죠. 근데 메타버스도 사실 조금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쭉 사실 한 4, 5년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좀 약간 이런 관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은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메타버스가 뭔가 확실하게 지를 수 있는 새로운 테마 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테마로 보고 일단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 차렸을 때 생각보다 고평가네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조심해야죠. 근데 그때 떨어질 때 뭐 새로운 막 기사들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먼 미래 생각보다 먼 미래였다는 걸 인지할 때쯤이면 이미 우리 잔고는 물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주식이 세잖아요. 오늘도 보면 자이언트 스텝도 정말 이름처럼 막 뭐 거인이 가로 툭툭툭 가고요. 알체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예전에 좀 셌었던 지금 뭐 한빛소프트 원래 있었던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은 약하고 위즈빅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도 좀 센 것 같고 그런데 이쪽 메타버스도 저는 하나의 여전히 해볼 만한 섹터다. 네, 섹터다. 근데 왜냐면 지금 자신있게 지를 만한 섹터가 별로 없어요. 테마주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은 뭐 첨보나 LNF나 동아기업이나 이제 좀 소재 쪽으로 확 뭔가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밀어 올렸는데 뭐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2차전지 소재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주식인데 글쎄 지금 떨어진 것 중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는 몇 개 저는 하나 분명 몇 가지는 사볼 만한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네, 많이 섹터. 떨어진 종목 중에서. 네, 근데 지금 그 외 나머지 섹터들은 지금 계속 제가 관심 종목으로 돌리는 종목들을 보면 글쎄요 완전 개별주 아니면 완전 개별주거나 이번 주는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진단키트 주식들이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원격 뭐 교육 주식이라던가 원격 관련 주식들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올랐던 종목들이 뭐 태경케미칼 같은 이제 배송 이제 패키지 관련 포장지 관련 뭐 이런 주식 이런 섹터들도 순환매가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단타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떤 이게 있으시겠죠. 네. 근데 주린이 분들 가운데서 약간 환상에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네. 앞으로 대세를 이룰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를 네. 생각하는 분, 네네네.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작년장하고 올해는 틀리다. 네, 완전히 틀립니다. 호흡을 짧게, 그러니까 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라 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적정 기대 수익이 나오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차라리 나는 감정이 없는 매매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너희는 지금부터 감정이 없다. 철저하게 사고 팔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주식을 볼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도 방송하고 가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뭐 실적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숫자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근거도 없고 그냥 저는 나름대로의 그 이제 수급 트레이딩 로직에 의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그냥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저렇게 근거가 빈약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뭐 근거가 특별히 있어야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고요. 이게 뭐 사실 뭐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고 그냥 카더라 하는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네, 뭐 이게 좋대, 뭐 증설 하는데 뭐 근데 일단은 지금은요 냉정하게 보면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야 돼요. 지금은 공부하고 사면 좀 늦어요. 확실히 공부하고 사면 늦고 그냥 오히려 이럴 때 초심자의 행운 그냥 누군가 옆에서 들었을 때 이거 사래 그냥 샀는데 올라가고 이제 그럴 때가 낫죠. 오히려 공부하고 사면 이미 올라가 있고 이제 확신이 들어 사야지 했는데 거기에 고점일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뭐 이게 숫자 보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본인만의 트레이딩 툴을 빨리 만드시는 게 저는 좋다. 그게 거래량이든 보조지표든 뭐 캔들이든지 간에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지금은 주식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정신적인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애국을 한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의 주주다,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행위예요. 예, 그게 더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가르쳐 드리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일정 부분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정신적인 해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제 불안하고 네. 남들 돈 버는 것 네, 같고 그렇죠. 나만 네. 제자리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 불안감에서 약간이라도 어떤 소득을 보면은 그 참여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네.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죠. 이 얘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아주 작은 포지션, 네. 작은 네. 부분만 이게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1억을 하셨던 분이 난 장기 투자라고 해도 한 몇백만 원만 하면 사실 전체 자금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금 가지고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나면 이게 계속 저는 단타를 조장하는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초단타는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하진 않고 끌고 가는 길을 되게 좋아해요. 끌고 가는 거 먹을 때 머리 먹기 좋아해요. 신흥 SEC도 그렇고 그냥 말씀 나온 김에 그냥 해명을 좀 해보면 하이비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제가 교보제로 썼던 종목들이 사실 요즘에 흐름이 좋아서 다행인데요. 이거 하이비전도 제가 신고가 매매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흐름이 좋고 신흥도 제가 지난주에 사야 되냐, 신흥 SEC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지금을 사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보다 엄청 이 자리에서 무서웠을 수 있지만 안 빠졌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안 빠졌고 그냥 더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매도할 때는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하락으로 빠질 때. 그죠? 근데 보면 거래량 주가는 계속 고가놀이 하고 있지만 거래량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게 P&H 테크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OLED 관련 이거는 신고가 가지만 거래량 없잖아요. 이런 거는 팔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들이에요. 네, 이런 것도 거래량이 적습니다. 이거는 쉽게 따라 들어가시면 나중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세요. 차트랑 거래량 흐름만. 공부하는 용으로. 네, 이런 것들도 좋고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은 신고가 가는 차라리 무서운 종목들 있죠. 무서운 종목들을 차라리 늘어지는 게 끝까지 늘어지는 먹자. 게 끝까지 늘어지는 게 그러니까 신흥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엄청 얼마나 팔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팔고 싶을 거예요. 근데 뭐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저는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지금은 이건 거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래량이고 여기서부터 상승의 각도가 달라진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파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섹터를 잘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황 팀장이 생각하시는 섹터는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소재 장비,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주시고. 아직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도 보면 또 정치 테마주들 관련 튀었고 그리고 그 개별 단으로 또 다 종목 하나하나마다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모멘텀들이 다 먹히거든요. 네, 먹히는데 태경 케미칼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그때 카프로랑 태경케미칼 백광산업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이번 주 거리두기 4단계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배달 수요도 늘어날 거고 이제 컬리라던가
뭐 이제 쿠팡이라던가 드라이아이스 계속 납품하는데 아마 2분기 실적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원래 드라이아이스는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원재료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드라이아이스 가격만 올라간 상태라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의 스토리도 되고, 근데 주가도 주가 빵 한번 뛴 상태, 신고가 영역인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베팅해서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거죠. 아니면 뭐 좀 일정 부분 떨어지면 손절매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왜냐면 또 다른 종목 살 게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사서 물렸는데 물린 거 올라올 때까지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다른 종목 팡팡 튀는 것들이 더 많다. 단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예, 그런 관점인 거죠. 네, 이건 이제 우리 황희원 팀장의 이제 투자 그렇죠. 예, 스타일이니까 예, 참고만 하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메타버스하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소재 장비, 네, 소재 장비. 소재 장비. 소부장, 여기에서 좀 소부장. 탑으로 생각하는 거 한두 개씩만 좀 얘기해 주면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이미 다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는 많죠.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큰 걸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처럼 거래량이 터질 때 없죠. 빠져나와라. 없잖아요. 네, 여기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이때쯤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무섭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2,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주가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기서 이 꼭지에 살까봐, 이 윗꼬리에서 살까봐 그런 거잖아요. 만약 이 윗꼬리 사서 정가 이렇게 하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래량 상으로는 특히 이제 이거를 이 상장 전에 여기 나왔던 거래량에 비하면 거래량이 계속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쭉쭉 땡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어디에 끝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요. 시가총액 7천억이기도 하고 실적 대비, 그러니까 비싸다는 말은 밸류에이션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 비싼 기업이 더 비싸지고 있어요, 사실. 가는 게 더 네,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랬고. 여기다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기 어렵죠. 네, 이거는 적정 기업, 적정 가치 쌀 때 그러니까 저는 비쌀 때 저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도 똑같이 돈 버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메타버스는 그렇고요. 2차 소재, 2차 전지 소재. 일단 지금 현재 대장은 첨보인 것 같고요. 첨보가 대장이에요. 첨보가 현재? 대장인 것 같고요. 거래량 많이 나오네. 네, 이게 지난주에 동아기업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왜 같이 말씀을 안 드렸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거래량이 없이 지금 거의 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8달 이렇게 기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사는 거래량만 있었지 옆으로 1년을 기면서 거의 거래량이 없었던 거고, 이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증설이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고, 첨보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동아기업이 그렇죠. 동아기업이 대표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거래량 줄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구간인데, 다행히도 네, 이거 오늘 오늘 이거 오른 거 보면서 오늘 방송 가도 욕은 안 먹겠구나 생각은 좀 들었어요, 사실. 네. 이게 이름이 동아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옛날에 곰이랑 황소랑 싸웠는데 황소가 이제 곰의 웅담을 빼먹기 위해서 이겼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잔혹한 동화가 있는데 관련주는 동아기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잘 됐죠. 지금 잘 됐는데 지금 거래량이 다시 터졌잖아요. 이 보시면 이 밑에 보면 거래량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새로운 돈이 들어왔다라는 개념이에요. 저게 음봉이 네. 아니라 양봉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계속 양봉이기 갈 수 때문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뭔가 주가가 고점의 흐름도 아니고 싼 고점이긴 하지만 그 싼 고점에서의 거래량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아까 P&H테크랑 좀 다른 개념이죠. 거기는 기존에 있던 그 수급 주체들이 계속 안 팔고 쭉 밀어 올리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죠. 네. 더 큰 목표가를 보는.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신은 아니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주린이 분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공부해야 그죠? 되고 네. 하니까, 또 혹은 뭐 그때 얘기했듯이 실전 삼아 약간의 네. 뭐 자금 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일단은 작년에 특히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직 주식에 대해서 하락장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려면 사이클을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한 번. 사이클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을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돼요. 1년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렇죠. 1년이 이거 뭐 기간이 아니라 대상승장, 대하락장 이거를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그게 보통 몇 년 주기로 오죠?
그게 이제 통상 10년 주기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 안에는 뭐 잔파동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 하니까요. 근데 한번 뭔가 시장에서 뭐 피가 낭자하는 듯한 이제 썰들이 돌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신용계좌 깡통 났다라던가 뭐 CFD 계좌 완전 올인 났다던가 이제 그런 얘기 들릴 때가 이제 한번 하락장이 끝인데 아직은 뭐 그러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이클을 한번 겪어야 그러면 시장에서 더 이상 내 경험 상승과 하락을 겪었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 시장에 이제 좀 주식을 좀 돈을 좀 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한 10번 들어야 돼요. 네. 그때부터 돈을 법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해요.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같이 주식하는 친구들이 이제 한번 사이클 겪었으니까 이제 주식이 좀 알 것 같아. 돈 좀 벌 것 같아. 그런 생각 몇 번 들었어 하면 한 3번? 4번? 한 몇 번 더 남았어요. 항상 그러죠. 근데 그게 한 10번 정도 겪으면 그때부터는 돈을 잃고 싶어도 잘 잃지 않죠. 그런 때까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앞당기려면 해봐야 돼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많이 결국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고 그래서 이 주식이 올랐을 때는 어떤 이슈로 올랐고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이슈로 떨어졌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종목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도 보시면 바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하셨던 분들이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뭐가 좋아서 사고 뭐가 좋아서 사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왜 안 오르지 된 고민들을 지금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해답을 찾으셔야죠,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남이 백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그치. 본인이 머릿속에 각인돼야 돼요. 네. 각인이 되는 거는 사실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어야 그렇죠. 몸에 뼈에 사무치게 그렇습니다. 각인이 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깡통 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정하게 잊혀지질 않아요. 네, 근데 이 말이죠. 왜냐면 그 정도의 하락이 하면 그 정도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내 멘탈이 거의 바스라지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용이나 대출이나 이렇게 미술을 안 쓰시면 사실 깡통 찰 일은 거의 없지만 그 정도의 멘탈이 이제 하락장을 겪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멘탈의 충격을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의 멘탈 그 충격, 올라갔을 때 충격, 버티는 힘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안 팔 수 있는 힘이 거기서도 나와요. 그 경험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깡통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조금 일정 부분은 한번 그런 경험도 해보시는 하나 계좌 하나를 그렇게 조그맣게 저는 역으로 저는 그런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 생각합니다. 하고 제 주변에 주식으로 큰 돈 버시는 분들은 깡통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례예요. 깡통을 찬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대박을 내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깡통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깡통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네. 끝에 가서 약해지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잖아요. 기계 매매를 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니까. 근데 우리 황 팀장님도 밤마다 주가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트 그죠, 사놓고. 하죠. 네.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뭐 하이트 진로는 지금 저는 뭐 아직은 지금 보니까 한 여기 4만 원에서 사더라도 지금 한 10% 조금 넘게 빠진 정도거든요. 근데 뭐 그냥 대충 보더라도 그냥 이제 박스 하단이기도 하고 여기서 델타 변이가 앞으로 2주가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정상화되고 잡힌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또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치사율이 높진 않고 전염률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금 유로 2020이나 윈블던 뭐 결승 이런 거 보면 다 마스크 한 번도 안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같이 떠안고 살겠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슬슬 가다 보면 뭐 최근에 하이트 진로 경쟁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 뭐 변수들이 많이 있다, 경쟁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뭐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일은 이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지더라도 지금 구간을 저는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네. 저가 매수를 그렇죠.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더 사거나 그렇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타기 혹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가?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사실 시장의
색깔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경기 민감주 싹 잊혀졌죠. 그리고 금융주들 특히 이제 다음 질문이 금융주를 하실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금융주들 같은 게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좀 일단은 좋죠. 오르기는 흐름이. 하지만 한국 금융주는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 아예 혁신적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여러 가지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려면 이제 관련 주식들 사면 또 되는 거고 근데 금융주를 배당주로 접근하자니 더 고배당인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거는 좀 약간 시장의 색깔이 되게 흐리죠. 이런 것들은 뭔가 흔히 하는 말로 섹시한 종목이 아니에요. 사고 싶다 이 종목이 아닌 거죠. 아예 가격 멜트가 훅 떨어져서 KB금융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저 진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는데 이거는 좀 가격 멜트가 좀 발생을 했었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오면 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거 보시면 이건 음봉 거래량들이 뚝뚝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이걸 왜 덤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그리고 좋지 않다. 네, 그렇죠. 다른 것도 많은데. 네, 굳이 이런 거 별로라는 거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제 2차전지 3사를 좀 보면 확실히 퓨어한 삼성 SDI가 가장 흐름이 좋았고 좋았죠. 근데 LG화학이나 얘는 1% 떨어졌고 SK 이노베이션 작년에 같이 3사 배터리 관련 대형주 3사를 묶였던 종목들은 이제 완전히 삼성 SDI하고 이제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애들이 좀 흐리멍텅해진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사느니 더 아예 화학 쪽을 지르려면 지금 오늘 보면 대환유화가 오늘 반등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죠. 아예 가격 멜트가 발생을 해서 화학주로 접근할 거면 순수 화학을 사고 LG화학 대신에 순수 화학을 사고 아예 정유주를 할 거면 SOE를 사고 근데 지금 오히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는 작년에는 그게 되게 둘 다 좋으니까 좋은 걸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시장이라는 심사위원이 이 둘은 너무 별로야. 시장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소외감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손절을 할 것이냐 더 살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주식이냐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 주식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횡보하다가 떨어지면은 이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횡보하다가 떨어지면 횡보를 버텼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를 되는 시장이고 오히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팔고 떨어질지 팔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그러면 그냥 저는 팔아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팔고 나면 내가 그 종목에 함몰되어서 다른 종목이 안 보였을 건데 팔고 나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시장의 색이 보입니다. 시장의 방향이 보이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종목이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 몰빵을 하고 있으면 맨날 그 종목만 조회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사실 조금은 제 장이에요. 솔직히 1년에 한 석 달 정도 잘 맞습니다. 1년에 석 달? 석 달 정도는 화끈하게 매매합니다. 진짜로. 수익도 잘 나고 손님들 계좌 수익도 잘 나고. 근데 이제 대신에 잃을 때 좀 안 좋을 때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개별 종목 트레이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찍었던 종목들이 몇 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성과가 좀 좋았던 건데 작가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항상 벼랑 위에서 종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게 되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두렵고 여기서 말하고 가서 이제 네, 그렇죠.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올라라. 우리 떠놓고 기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네, 더 떨어지니까 네.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팔 이유가 없다. 없다. 그렇죠. 버텼으면 그 기간을 버텼으면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라냈으면 벌써 잘라냈었어야죠. 네. 지금 아까 이제 두 가지 섹터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이야기 해주셨는데 개별 종목으로 또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개별 이슈로 지켜볼 만한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준비를 해왔고요. 대신에 단기간에 뭔가 액션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좋을 만한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인데. 부광약품. 네. 자, 보시면 최근에 오늘 이제 TK 케미칼도 SM 상선 이제 상장 이슈 때문에 장중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어요. 장중에 결국 음봉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SM 상선 상장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은 것 중에 지오소프트, 이거는 오아시스 마켓 상장, 이제 컬리나 투자했나 보죠? 네, 모회사입니다. 아. 네, 모회사. 네,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튀었던 것 중에 한국 이제 토스뱅크 상장과 관련된 뭐 토스라던가 한국전자금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오늘은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카메라 이슈였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회사 중에 퓨런티어라고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아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같이 겸사겸사 좀 같이 있었던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광약품입니다. 네, 부광약품인데 차트 보시면 이제 뭐 많이 수렴했네요. 이제 많이 수렴했고 주가도 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대지세를 냈다가 이제 대지세를 냈던 기간만큼 충분히 쉬었죠. 쉬었고 이제 수급도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가 이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좀 내용을 좀 파봤죠. 계속 흘려 보내다가. 근데 지난주에 생각했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 기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밑밥이라고 해야 되나? 앞서 사례들을 보여드렸잖아요. TK 케미칼, 그다음에 지어소프트, 이월드, 하이비전 뭐냐면 다 상장사? 자회사 상장이잖아요. 부학약품이 예전에 30억 주고 콘테라파마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했고요. 이제 콘테라파마는 보시면 2014년에 인수를 했고 그 파킨슨병 관련 이제 치료제입니다. 이 관련 내용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좀 많고요. 이제 영국에서 지난 이상 도입했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얘가 안 됐다가 이제 한국거래소가 작년 2월에 덴마크 기업도 우리나라에 상장시킬 수 있다. 예, 이제 좀 이제 적격 가능 기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가 보면 연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연내.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 30억인가 주고 34억에 주고 샀어요. 근데 최근에 기술 평가를 받은 게 얼마? 2천억입니다. 네. 대박이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8천억 이상 이제 보고 있는 거죠. 8천억 이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조금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가시권에 들어왔고, 근데 이제 부광약품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옛날에 안트로젠으로도 대박을 냈었어요. 1,600억 정도 벌었었어요. 기사 다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리진 않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기사에서는 올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밀려 있어요. 예, 그래서 상장 심사를 하려면 이제 심사 청구를 하고 D+45일 이내,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2달 반 이내에 이제 거래소에서 너는 상장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밀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콘테나 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안 되지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독특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제 이게 얘네들가 가진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관련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걸 기술을 바탕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시켜 줄게. 기술 특례 상장이잖아요. 그러려면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3개월 넘게 걸려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내일 기술평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7월이니까 10월 달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기술평가 바로 나와가지고 기술평가 합격하면 이제 재무제표 승인받아야 되는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상장심사 예비 청구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45일 또 걸려요. 그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올해 상장은 좀 어렵다. 기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내년 상반기 정도 상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정이죠. 그러면 얘가 본격적으로 상장 이슈를 보고 사는데
지금 구간은 쌀 때 상장이 통과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쌀 때 모으는 구간인 거고 나는 그거 올해 하반기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좀 뭔가 가시권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바이오처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 차백신연구소도 지금 원래 발표가 했었어야 되는데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기다리는 시간 이거 지겹잖아요. 그렇죠. 네, 지겹잖아. 난 싫어. 그러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 올라갈 때쯤 상장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쯤 살래라고 하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만 놓고 있다가 요런 거래량들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게 나올 때 사던가 아니면 또는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마다 낚시질을 해서 저가 매수해서 적금식으로 사던가 해서 이렇게 되면 나뉘겠죠. 절대 수익률이 이렇게 낚시질 밑에 깔아놓고 사다가 올라오면 절대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대신에 이게 내년에 상장이 안 됐을 경우라던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늘어지면 이제 상대 시간 가중 수익률은 되게 좀 낮아지겠죠. 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주가가 또 횡보하다가 상장이 어느 정도 가시권 돼서 좀 지금 한 2만 원이니까 한 2만 원, 2천 원, 2만 3천 원 정도 올라와서 지금보다 10%, 20% 비싸게 사더라도 시세를 본격적으로 뽑아내는 모멘텀을 받아서 시세를 본격적으로 내는 구간에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쌀 때서 공부 좀 해보시고 싸게 사서 편하게 기다릴 것이냐. 나는 100% 한번 먹어보겠다. 또는 뭐 7, 80% 수익률 큰 거 먹어보겠다라는 거고 나는 지금 다른 거 핫한데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길목지기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관종에 놨다가 조금 이제 상장 탄력 받으면 그때 가서 사는 거죠.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이슈 가지고 또 3분기나 4분기 정도는 한번 또 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주가는 빠져나고 빠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변수는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이제 부강약품 지금처럼 관종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황 팀장은 그 상승하는 시점에서 살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성향은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뭐 훨씬 더 핫하고 빨리빨리 수익 주는 종목들 수익이 기대되는 주는 종목이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그렇지, 많은데 기대되는 종목. 굳이 결과는 몰라도. 그렇죠.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못 하고 좀 싸게 사서 좋은 기업들 좀 나중에 정말 수학의 기쁨을 누려보겠다는 종목으로는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 펀더멘탈은 어때요? 이거는 뭐 나쁘지 않죠. 코스피 200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결국은 또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네. 이제 조금 작년까지 20년까지 잘 벌다가 이제 올해 1분기 좀 안 좋았고 2분기 뭐 제약바이오 회사니까요. 뭐 이것보다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치료제라던가 상장 기업 이게 아마 그 안트로젠 투자 이건 정확한 정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는 턴하는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리포트도 별로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이라던가 아니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은 지켜보겠다. 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봅니다. 왜냐면 더 투자할 게 좋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라고 했잖아요. 이런 종목을 말씀드려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아니, 길게 편하게. 아니 근데 그 기대되는 종목도 얘기해 줘봐요. 이런 종목이요? 지금 ISC요.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요? 네, 지금도.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양봉으로 나왔네. 네, 나오고 전고점도 아니고 뭔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이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좋게 보는 회사가 TY 홀딩스가 있기는 한데요. TY? 네, 내용이 많이 올랐네. 처음 들어봤네. 이거 태영 그룹이에요. 태영 그룹. 네, 태영 그룹이고 밑에 이제 SBS 가지고 있고, 태영 그룹.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인트 벤처로 해서 지금 수처리 회사 그 폐기물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엮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종목인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거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근데 지금 보시면 신고가 흐름 가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내용을 저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자, 저도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종가까지 끝까지 밀어붙였었네요. 이거를. 관심을 중간에 너무 딴데 아니 그러고 보면 이게 아니라 정신은 딴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어떤 찍어놓은 종목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관심이 적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계속 봤었고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워낙에 순환이 빠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집에 가면 거의 녹초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골이 아파요.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저도 정신을 요즘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요즘에 진짜 솔직히 제 심정은 뭐냐면 월요일 출근하면 금요일 퇴근이에요. 제 정신적으로는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그냥 시장이 빠르죠. 시장도 빠르고. 정신이 없이 빠르게 흘러가니까. 네,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 그냥 금요일 오후예요. 주린이들이 그 대응을 할 수 있겠네요.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황석순환. 일단 대응하기 힘든 분들은 기다리는 네. 수밖에 없는 그죠? 거지.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 되게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지금 되게 그런 기분이실 텐데,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테마가 또 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 테마라는 어마어마한 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한 테마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이죠. 예, 내년에는 대선 테마를 안 하면 더 소외가 될 수 있는 시장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내년 가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게 카프로. 네. 그러니까 카프로를 사서 딱 반등했을 때, 상승했을 때 판 분들은 참 웃으시는데, 네. 그때 늦게 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들고 계속 있는 분들. 다시 뭐 조금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가격이거든요. 5,000원 초반에 말씀드렸었으니까. 근데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면 오늘 효성 첨단 소재도 흐름이 좋았고 다른 이제 전방 산업들이 좋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주가는 옆으로 계속 횡보하지만 거래량은 올라갈 때만 나왔고, 최근 급락 나올 때 보시면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뭐 더 사든 아니면 더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매도하는 시점을 이 케이스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저렇게 뭐 네. 5%대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계속 이런 저는 이거 카프로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급등이 나오면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저는 이것만 지금 가격만 놓고 보면 신규 입성으로는 굉장히 좀 편한 가격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장기적으로 네.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거는 단기 어떤 그렇죠. 테마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네. 성장. 그러니까 내년에 황산공장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로 가면 인정을 언제쯤 제대로 해줄 건데, 그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본업도 턴이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점차 이제 이야기 좀 퍼져야 되는데, 지금 뭐 리포트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소외주죠. 소외주인데 소외주에서 저 4월 달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제 소외주에서 뭔가 이제 조금 인정을 받을 때가 좀 임박했으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운이 좋게 고자에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뭐 지금 가격은 뭐 지금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거래량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 테마로 얘기한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 회사의 DNA가 바뀌는 거 동아기업이 딱 이런 케이스잖아요. 동아기업도 보면 또 길어지는데, 동아기업은 이거 바닥에서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동아기업도 목재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동아마루. 동아마루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해질 1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2차전지 회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프로 똑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화학보다 목재가 더 재미없다라고 하긴 뭐 업황이 좋으니까 목재 사업들. 근데 이것도 목재 사업에서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거고, 카프로도 화학회사에서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보면 지금 변동이 엄청 쉬울 수 있지만 이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간. 그렇지 않을까요? 이 구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금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수고했어요. 네.
네,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이상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난주에 정말 약간 이거 다시 작년 초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급락장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었는데 예, 이제 다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일단 예. 이게 셀링 클라이막스라 그러나요? 그 금요일 날이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고 어제 오늘은 그래도 좀 시장이 그래도 뭐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런 느낌은 들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료 이렇게 만들다가 오전에 직원들하고 에이, 퇴근해버릴까? 하도 오른 종목이 없으니까 한 그렇죠.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50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장에서 뭐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오후 되니까 조금 꿈틀꿈틀하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았고 그러더니 어제부터 뭐 미국진 그 나스닥 그 다우 S&P 500이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게 또 계기가 됐겠죠. 예. 지금 그렇다면 일단 델타 변이 우리가 이제 뭔가 조금 걱정을 크게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흐름대로 우리가 가는 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숨은 변수가 남아 있다. 뭔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큰 고비는 좀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 계기가 된 게 제가 지난번에 6월 말에 이 자리에 와갖고 7월 시장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많이 짚어드렸었는데요. 이 델타 변이가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네. 델타 변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회복이 많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PMI,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사실 예전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쳤는데 그렇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제일 불안했던 게 국채 금리가 8일 연속 빠지니까 그렇죠. 1.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1.2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그래서요? 예, 2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었는데 야 이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뭐 그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진짜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까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많이 취약했는데요. 근데 반전의 계기가 된 게 잠깐 요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네. 지난번에도 다우 운송지수 경기에 가장 민감한 주사라 말씀드렸는데 다우나 나스닥하고는 움직임이 틀리죠. 미리 네. 이제 많이 꺾여 있는데 이게 적절한 시점에서 일단은 좀 급락세가 일단 멈추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 받으면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14,350포인트 제가 표시한 요 지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일단 거기서 방어가 됐고 또 국채 10년물 금리가 9일 만에 반등하면서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반등한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락세가 딱 멈춰져야 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감은 좀 적어졌었고요. 근데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뭐 얼어붙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요인이에요. 다음 차트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5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발생했을 때도 이런 상황 생기면은 유달리 원화가 가치가 약해져요. 달러 강세로 달러 강세까지는 왔는데 특히 5월 달에는 달러 약세인데 원화가 약세를 보였고 그 외국인 주식 매다 팔아서 그런 건데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이런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저희가 현금 지급기라는 얘기 많이 해요. 무슨 뭐 위기만 닥쳤다 그러면 한국에서 주식 막 때려버려갖고 돈 빼갑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주식 팔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코로나에 관해서는 거의 그 세계에서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역과가 갑자기 4차 유행 생긴다. 그다음에 거리두기 4단계 간다 이러니까 한국도 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크게 봐서 이제 그 고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지표들이 구리 가격도 떨어지다가 적정한 선에서 좀 멈추고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기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했고 뭐 대책이 나오면 일단은 현재까지는 잘 잡혔어요. 지금 아주 좀 센 그 4단계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뭐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잡힐 거라고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죠.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고비를 벗어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뭐 1조 8천억인가요? 개인들 순매수 규모가 상당했었죠. 어마어마하게 샀죠. 깜짝 근데 놀랐는데. 외국인은 이게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굉장히 나쁜 게 7월달 들어서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산 날은 기관도 사고 외국인이 판 날은 기관도 팔고 하루도 예외 없이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게 이제 현물만 판 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선물을 1조 1,000억 원씩 팔았어요. 하루에. 장난 1조 1,000억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팔았죠.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인이 현물 팔어 선물 팔어 그랬더니 기관은 그거 딱 보더니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향성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연쇄작용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현상들은 그렇게 오래가는 현상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개인들이 그래놓고 이제 지금 월화 이렇게 계속 또 잘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은 네. 예,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 것인지 혹은 이 뷰를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장인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회복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주식을 살 만한 시점인데 문제는 주식을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뭘 사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살만한 종목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좀 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롯데케미칼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하루에 주가가 5% 올라가요. 네. 이런 종목 사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롯데케미칼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그럼 미리 땡겨서 좀 얘기만 해볼까요? 예, 화학주들이 사실 요즘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네. 좀 안 좋았잖아요. 화학주는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롯데케미칼이 올라간 거는 수소경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요?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화학주뿐만 아니라 시클리칼이라는 섹터. 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닝신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세 종목의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 반응은 일무이패예요. 어디 했죠? 2패는 지난주에 발표한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 그 2패고 1무는 포스코예요. 어제 포스코.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 하루는 문주였는데 어제 외국인이 철강주를 1,000억 원 이상 샀습니다. 하루에.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하루에 700억도 사고 800억도 사고 어제는 1,000억 샀는데 그 다음 날이면 또 어제 매도해요. 산 거 언제 샀냐는 듯이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지금 시클리칼이라는 섹터들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샀다 팔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세력이 서로 다른 거죠, 다른 주체가.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좋게 보고 사는데 네.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 좋게 보고 매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매수보다 우세를 합니다. 추세로 보면은 사는 건 하는데 파는 건 며칠씩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조금 피해야 되고 그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피크아웃 얘기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이렇게 판다는 얘기는 안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투자 포인트는 막연한 기대감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뭐 바이오나 게임 이런 종목들은 그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오면서 하반기에 또 좋고 3, 4분기. 예, 이런 종목들을 골라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찾기가 또 그 어렵지도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지 실제로 그때 가봐야 되잖아요. 가봐야 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배터리주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3분기, 4분기에도 더 좋고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K배터리 전략이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건 분명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제가 뭐 그 뒷걸음질 치다가 그 소를 잡았는데 7월에 한 종목만 꼽으라 그러면 SDI 꼽았잖아요. 네, SDI. 여전히 그쪽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뭐 지금 7월달에 선전하고 있는데 배터리주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아마도 하반기에 저는 제일 유망한 테마로 섹터로 이 배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배터리도 사실은 지금 완성 배터리 업체가 있고 뒤에 소재,
장비 네. 쪽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소재 장비 쪽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다 소재 장비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셋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완성 배터리 업체로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 소재 장비 쪽 이 중소형주를 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그럼 아예 지금 그 순서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주 얘기를 지금 제 준비한 거 보면서 네. 아예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자, 자료화면 좀 잠깐 좀 띄워주세요. 예. 일단 그 발표하는 시기가 되게 나빴어요.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이게 나왔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 제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R&D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R&D 투자라는 게 이 배터리라는 건 아직 지금 그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불안정한 기술이죠.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최종적인 종착점이 올솔리드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쪽 경쟁력 우리나라 또 기술 하면은 뭐 그 투자하면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R&D는 최대 5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시설 투자하는 데는 20%까지 깎아주고 뭐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폐배터리 문제가 좀 이슈가 되거든요. 그거 이제 회수하는 문제. ESS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목표는 2030년 세계 1등인데 이쪽을 왜 그렇게 좀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지 그 얘기는 이게 이제 그 공급 부족 사태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정권에서 IBK에서 지금 나온 자료였는데 2023년부터 공급 부족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로. 그래서 최근에 아까 소재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설비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천보라는 종목. 설비 투자 확대한다고 그랬더니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 이후로도 오늘도 지금 좀 아주 폭등을 하고 있는 유상증자 얘기도 좀 있지 않았나요? 유상증자 이런 것도 증자도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유상증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빚감면하고 유상증자는 이건 무조건 악재예요. 그렇죠. 시설 투자 늘린다고 유상증자하면은 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첨보가 그랬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그 설비 투자 확대 발표했고 에코프로비엠이 금요일날 그 험한장에서도 확 올라가는 이런 그러니까 하면은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부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싸요. 우리나라 배터리주는. 지금 점유율이 그 CATL이 32%까지 올라갔거든요. LG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23%.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오늘자로 이거 지금 제가 원화로 환산해 놓은 거거든요. 위안화를. CATL이 230조예요. 네. 시가총액이. 그리고 BYD가 128조인데요. 우리나라 이 완성 배터리 업체 3사 시가총액을 합쳐봤자 뭐 BYD, CATL은 뭐 그 생각할 것도 없고 거의 BYD랑 비슷한 시가총액이에요. 이렇다면은 점유율을 보면은 BYD가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세계 시장. 예, 그렇죠. 그나마도 얘네들이 점유율이 확 올라갔던 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자사 배터리 쓴다고. 중국을 뺀 그 나머지 그 세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싸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가지만 이제 좀 더 볼게요. 그렇다면은 당장 2분기 실적이 어떠냐? 네. 대부분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씩 증가를 하고요. 컨센서스도 뭐 SDI도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부분 때문에 좀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다 컨센서스가 좋고 실적이 다 좋은데 그렇다면은 당장 2분기 실적만 해도 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LNF라는 종목이 있죠. 뒤에서 세 번째 종목. 네네. 예. 저희 그 13억 추정치거든요. 근데 작년에 2분기에 26억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단단하게 움직였고 그러다가 근데 그 단단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계속 주식을 사줘요. 근데 2분기 컨센서스는 낮았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엄청나게 컨센서스가 높아졌어요. 근데 확신하기가 어렵다 싶었는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저희 13억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증권사 나온 리포트가 2분기 영업이익을 49억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저도 이제 포탈 자료 보고 이렇게 좀 이런 자료 보는데 컨센서스라는 걸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모르게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 골자는 에코프로비엠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익은 비슷해질 텐데 시가총액은 반밖에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8%가 올랐어요. LNF는. 와, 막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가 어찌 보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2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워낙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여기 수급을 한번 요거 마지막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7월 달에 쌍끌이가 그 확실하게 나온 종목이 첨보까지도 표시를 안 했네요. 삼성 SDI, LNF, 첨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게. 예. 또 노란 표시라는 종목이 오늘 쌍끌이 나온 종목이고요. 아, 오늘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쌍끌이 종목이 많죠. 포스코 케미칼도 쌍끌이 매수 종목이고 첨보, 뭐 에코프로비엠, LNF,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쪽은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소재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등치 비교해 보면은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업 분할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긴가민가 하고 LG화학은 어차피 지금 기업은 분할이 돼 있는데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써야 될지 지금 사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사람. 외국인은 LG화학을 계속 삽니다. 그러면은 답은 SDI밖에 없는데 다른 쪽보다는 선방은 하는데 그 소재주는 올라가면 뻥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힘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시장이 좋아지면은 대장보다는 약간 그 밑에서 실적 변동폭이 큰 회사들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소재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오늘 리포트를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어제 뭐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면서 뭐 세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에코프로비엠을 투자하고 당장 좀 안정적으로 좀 그 주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LNF가 2번이고 대표주 투자하고 싶으면 SDI를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거 웬걸요 오늘 LNF가 18%가 그 첫 번째로 추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뭐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둘 다 사면 되지 않냐? 완성 배터리와 소재 쪽을 나눠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종목 중에서는 SDI,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계속 좀 눈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럼 지금 많이 상승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가격이 살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충분히 살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것도요? 네. LNF나 첨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그 에코프로비엠은 그 이런 논리예요. 아까 이제 그 2023년부터 공급 부족 사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좋은데 계속 설비 투자를 해나가고 있어요. 설비 투자 한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는 또 뛰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성장주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성장주라고 사실은 저는 그 BBIG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하고 게임은 성장주 맥락에서는 약간은 좀 벗어난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의 성장주라는 종목들은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지금 실적이 약간 뭐 갸웃갸웃하죠. 추정하기도 어렵고 게임주도 일부 종목만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 게임주 전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주 맥락에 가장 맞는 섹터는 배터리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 그렇다면 언제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정도 가격 가면 다시 상향 조정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향 조정해서 하기 전까지도 아직은 목표가가 좀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리고 자, 그 엔터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엔터주는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선전했다. 근데 2분기도 좋아질 것이다. 3분기부터는 뭐 아티스트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공연도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예, 그게 거기다 이제 그 SN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가져갔냐 네이버가 가져갔냐. 오늘 뭐 네이버가 이제 3등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은데 당장의 실적 갖고는 언제 팔아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 자, SM이 치고 올라갈 때 연기금이 계속 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보면은 그 기관이 좀 팔면은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더 세게 사고, 그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오늘 SM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7월 중에 수급을 보면은 YG 엔터나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매도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팔아도 아마 수익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매도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 종목이 이 종목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뭐 다는 안 팔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챙겨놓는 것도 하나의 분할 좋은 매도를 전략입니다. 시작해라. 그렇죠. 그 시작 그 지점서부터. 예, 원래 주식 매매에서 잘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한 방에 팔려고 얘기를 하죠. 살 때는 안 하고 팔 때는 한 방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먹꼭지 찍고 내려올 때. 예, 특히 이제 그 신호가 기관 외국인이 열심히 사다가 팔기 시작하는 게 하루 팔고 이틀 팔고 사흘 팔고 이번 일주일 봤더니 한 일주일 중에서 5일 중에서 한 나흘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얘네들이 주가를 높게 보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가장 좀 쉽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오늘 많이 파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그렇죠. 보면서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하는구나. 근데 그 하루 보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거래가 막 실리면서 매도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러면은 거래량도 막 터지고. 이거는 완전히 변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도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건 외국인과 기관의 네. 그 매도세 이걸 가지고 매도의 시점을 네.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말고 또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건설주를 보고 있어요. 건설주요. 네. 건설주는 뭐 지금 우리 부동산 그 부동산 대책도 있고 뭐 대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뭐 같은 맥락이신가요? 그런 변수가 일단 있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2018년도에 건설주가 코스피는 2018년도에 마이너스였는데 건설주가 플러스를 했었는데 2019, 2020년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 말에 공공임대주택 확대한다고 이러면서 잠깐 경기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공급 늘려라예요. 결국은 무슨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투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급도 민간 위주로 공급을 늘려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수주가 일단 국내 건설 수주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4월까지 기준으로 해갖고 작년 비해서 한 40% 정도가 늘어났고 수주 달성률이 한 증권사 리포트를 봤더니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79%가 달성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대부분 그 50% 가까이가 달성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반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지금 유가가 70달러대로 올라있잖아요. 지금 거의 75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74달러 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유가하고 건설 업종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은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유가 올라가면은 중동 국가들이 그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니까 팔주로 늘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해외 부분까지 가세하면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해외 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건설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슈퍼호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2년, 길면은 3년짜리 호황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건설주도 충분히 담아볼 만한. 그리고 건설주가 금리 인상하면은 굉장히 좀 피해주의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얘기 있으면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실세금리하고 건설주하고 그려보면은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요? 거의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건설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 뭐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건설주 얘기 나온 김에 뭐 계속 짚어가 보죠. 뭐. 네, 그러시죠. 건설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고민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서 그리고 실적도 그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건설주의 그 컨센서스는 그렇게 크게 올라온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을 꼽는다라면은 저는 한 종목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수급이 좋은 종목을 일단 좀 꼽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또 역시요. 가장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이 최근에 그 며칠 동안에 좋아진 건 GS건설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도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도 워낙 싸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DLENC 같은 종목이 가장 저는 그 탑픽으로 좀 꼽고 싶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주택 부문이 상대적으로 좀 그 수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른 건설사보다 좀 낮고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익성 위주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DLENC라면은 예전에 대림산업에서 좀 분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림산업 하면은 희한하게 이 회사는 석유화학하는 회사야, 건설하는 회사야, 정체가 모호할 때가 많았는데 이 석유화학 플랜트에 관한 노하우는 DLENC에서 충분히 인력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해외 플랜트도 기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수급도 가장 좋고, 그 DLENC를 저는 그 건설 주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중동 건설 붐, 국내 쪽에서도 위에서는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추가적으로 해외까지 기대가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수주가 가능한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 DLENC하고 두 업체 정도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현대건설까지. 현대건설까지. 현대건설이 사실은 강력하죠.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가 상당히 좋은 회사고, 사실 그 건설주 중에서 올해 제일 대박난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렇죠. 업종은 서비스 업종으로 돼 있는데 건설주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3등인가 4등인가 됐었는데 지금 2등까지 올라왔어요. 요새 뭐 시총도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아까 네이버 카카오 얘기했었는데 네이버가 오늘 다시 3등으로 올라왔고, 엔터주도 그래요. 지금 엔터 3사 중에서 올해 시작할 때 그 시총 1등 종목이 JYP 엔터, 2등이 YG, 3등이 SM. 근데 지금은 SM이 1등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뭐 몇 년 전으로 따지면 사실은 SM이 1등이고 그렇죠. YG가 2등이고 JYP가 3등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새 순위 변화들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설주, 네. 건설주를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해서 2, 3년 정도는 호황이 올 수도 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올해 한국은행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예. 이번 주 후반이죠. 금통위가 있을 거고 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음 주 혹은 뭐 이번 주 말 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더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은이나 금통위에서 좀 입장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 변이 델타 변이 그렇죠. 때문에 원래 지금 시나리오상으로 가장 좀 그 세게 부각됐던 게 10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연말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서 그러면은 1.25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1.25가 무슨 금리냐면은 코로나 발생 직전 금리가 1.25였어요. 네. 코로나 발생하니까 3월 달에 한 번에 50bp 금리 인하하고 4월 달에 그 25bp 추가 인하했는데, 그게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경기 회복이 좀 그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쯤은 좀 그 입장이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아마 한은 총재께서 뭐 임기 중에 어떻게든 저기 좀 그 어떤 뭐 그 자산 버블이라든지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리스크를 좀 그 잡아놓고 그 2월 달이 이제 임기가 끝나시거든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장이 좀 완화될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금리 인상은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그 좋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안 될 것 같고, 어쩌면은 지난번 금통위 때 너무 세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변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꺾이지를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게 이게 좀 문제다. 예. 이걸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무리수라고 많이들 보고 있죠.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뭐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그 집값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리스크를 하는 행위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 확 올려버리면은 글쎄 그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사실 그 집이 아니에요. 상가예요, 상가. 상가. 네, 상가. 소비가 일단 확 주니까. 네, 소비도 줄고, 저희 소위 이제 꼬마 빌딩 있잖아요. 이런 쪽이 가장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게 과거의 경험상으로 나왔고,
금리 인상 갖고 좀 집값 잡는다는 건 좀 무리수일 것 같고 아마 그 하는 뭐 정책 당국자들도 그 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시고 아실 것 같아요. 하긴 뭐 또 선거가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민심이라기보다 그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만한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예,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의견들은 엇갈리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완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이제 의견들 나온 것 자료 나오고 그런 건 많이 보는데 제가 제일 공감이 가는 자료는 집 문제는 공급 늘려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그렇죠. 전공법입니다. 집을 늘리는 수밖에. 예, 맞습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전공법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몇만 호죠? 그 지금 신도시, 예, 예, 3기 그렇죠. 신도시 예, 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주의 어떤 상승 네. 이것에 대한 게 다 연결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주는 한번 수주하게 되면은 또 이게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근데 수주가 좋다는 게 일단은 제일 포인트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유가는 글쎄요. 지금 뭐 $100 전망 나왔죠.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 상반기 $100, 브렌트 기준으로 $100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플러스 알파에서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유가가 그 정도 간다 그러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참 저도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하면서 굉장히 좀 그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축소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튀겨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 얘기가 나와도 유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가 증산을 한다는 논리가 경기 회복 때문에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증산을 해도 적절한 증산은 유가를 그 상승세랑 그를 막지 못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금리 인상이 돼도 경기 상승, 경제 상승이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흔들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주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반론은 뭐냐면 그러나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충분히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과거랑 틀리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몰려와서 동학 개미란 이름이 매수세. 붙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겁나서 돈 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도 성립할 그렇죠.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면은 뭔가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그럼 뺀 돈은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빠질 때가 어디냐? 가상화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끌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쪽을 안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돈은 주식시장으로 올 것이다. 그나마 그 중에서는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그 주식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하면 뭐 저희 그 주식시장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금리하고 그 주가의 사이클을 보면은요.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막바지가 주식시장에는 그 조정 사이클이다. 그렇죠.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됐을 때 그때가 주식시장의 조정 사이클이다.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전에 어떤 1.25%가 기준금리였다면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어떤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시장은 충격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이상이겠죠. 경기가 이상. 좋아진다면은 뭐 1.25가 아니라 1.25가 이제 그 원위치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뭐 금리가 2% 3%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느 정도가 금리 인상의 정점이라고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네. 아까 2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에 이제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3, 4분기 실적이 더 계속 좋아질 거로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고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데가?
요새는 왜 하도 개별 종목들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섹터다 그런 거는 섹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섹터 2분기도 좋은데 2분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섹터를 찾아보면은 눈에 탁 보이는 게 저희 그 배터리 정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각계 접근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은데 3, 4분기에 좀 꺾이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1분기 말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그렇죠. 2분기도 좋은데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이런 종목을 제가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네. 그 종목 한번 좀 그쪽으로 이미 나온 김에 여러 네. 종목 말씀드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한 종목만 들고 왔습니다. DB하이텍 한번 요즘 들고 상승세가 왔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컨센서스가 상승되는 상향되는 종목인데 대표님은 그 무선 이어폰 자주 쓰십니까? 무선 이어폰이요? 네. 아니요, 저는 안 씁니다. 요새는 뭐 아이팟이라고 이거 다 이렇게 들고 예. 저도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집에서 좀 사무실이 가까워져 갖고 많이 안 걸어 다니는데 예전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뭐 이거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하철 타면은 버스 타면 바깥에 구경하면 되는데 지하철 타면은 진짜 뭐 구경할 것도 없고 시커멓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 항상 뭐 듣는데 그리고 저희 애들 보면은 집에서 TV 안 보거든요. 그렇죠. 다 이거 꽂고선 뭐 어디 유튜브 차를 타도 그렇고 다 이거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무선 이어폰이 1년에 얼마 정도씩 팔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억 대씩 팔려요. 야, 한국이요? 아니 세계적으로. 그리고 몇 년 동안 좀 팔리고 있는 게 이게 앞으로도 1억 대씩 팔리는 게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간다고 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게 8인치 파운드인데 바로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아, DB하이텍이.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고요. 특히 2분기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게 갑자기 생산을 확 못 늘려요. 근데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늘어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3분기예요. 그렇다면은 2분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는 가능성이 많은데 3분기는 더 좋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 리포트 타이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타이틀까지 걸어서 리포트를 증권사가 얘기했다니까 약간 불안한데. 아이고 믿고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든지 의심을 하는데 일단 한번 의심하고 보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설득될 만한 네. 내용이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좀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검증할 때 뭘 갖고 검증을 할 것인가? 수급풀은 갖고 검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좀 계속 사고 있잖아요. 빨간 선이 외국인이고 그 초록색 선이 이제 기관인데 외국인은 어제 아주 큰 폭으로 샀다가 오늘 조금 팔았는데 어제 워낙 세게 샀고요. 기관은 계속 사죠.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런 수급 흐름이 된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 리포트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DB하이텍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 이 그 저점에 비하면. 저점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목표가 비하면 거리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DB하이텍 가지고 주가가 너무 조정을 오래 받고 있고 안 올라가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네. 나온 이야기가 DB하이텍 같은 거는 시설 투자를 더 이상 어떤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거 가지고만 먹고 사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회사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맥락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는 실적이 나빴다 좋아지는 회사들이 올라가지. 더 좋은 회사는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 더 좋고 내후년엔 더 좋고 막 이런 회사들은 정말로 뭐 효성그룹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뭐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제일 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주식이 적당하게 매년 좋은 회사. 이런 회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도 못 올라가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가 리포트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3분기에는 지금 2분기가 가격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3분기에는 P와 Q가 동시에 좋아진다 이 얘기예요. 준비했던 게 이제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주문이 더 많아지니까 공장 가동을 더 많이 해서 그렇죠.
큐를 늘리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파운드리라는 게 사실은 그 시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단기간에 늘리기도 좀 어려운 그렇죠. 사업인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어디 소장님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은 계속 네. 가는 거 보면. 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동조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뭐 거리두기 4단계니 뭐니 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상승장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그 상승 흐름이 뭐 꺾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요. 특히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최근에는 조금 더 좋게 보는데 지금은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섹터 시클리컬 그 같은 경우는 뭐 이 피크 얘기도 나오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무거운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도 내일 다시 팔기 시작하고 이런 그렇죠. 경향이 많고 그런 종목별로 좀 붙어야 되고 그리고 좀 코로나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작년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팬데믹 그 선언이 나온 게 3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3월, 4월, 5월 달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살펴보면은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3월 달에는 덜 빠졌고 4월 달, 5월 달에는 코스피 올라가는 것보다 코스닥이 더 올라갔고 물론 이제 거긴 바이오주 올라간 게 많아요.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보면은 추세 자체가 틀려요. 일봉, 주봉 이렇게 보면은 주봉도 코스닥은 추세가 거의 안 꺾였는데 일단 코스피는 다시 추세 원할 때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릴 만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본다 그러면은 중형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어제 그제 외국인이 이틀 동안 주식을 사준 건 고마운데 대형주보다 중형주로 더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 안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각계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대형주는 상승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수급 세력이 없다. 그리고 아까 환율 말씀드렸는데 네. 원화가 그렇게 좀 다른 동업보다 약했었으면은 이런 상황이 좀 주춤해졌으면은 또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환율 안 떨어져요. 그게 147원인가요? 145원인가 뭐. 거기서 안 떨어져요. 그게 1145원. 아, 1300. 거기서 잘 안 1145. 떨어져. 네.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덩치가 그렇게 꼭 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어렵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계속 한번 잘 맞췄으니까 한 종목만 대형주 꼽는다라면 역시 뭐 원픽은 여전히 SDI입니다. SDI. 대형주에서 네. 꼽는다라면. 그래도 올랐지만 그래도 SDI다. 예, 저희 그 CATL 이런 저희 BYD 주가 보면은 그 SDI는 100만 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좀 과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쌉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이제 마음이 쓰린 게 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어떤 정말 수출 대형 우량주들 이 투자하신 분들은 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잊어버리셔야죠. 이제 뭐 팔 수 없는 가격 같잖아요. 지금 잊고 여기서 지내야 돼요? 뭐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교체 매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대부분 가지신 분들이 아마 팔 수 없는 가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가격이면 그리고 기다리면 또 이런 종목들이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신호는 항상 저희 그 수급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돌아서기가 힘들거든요. 같이 사주는 시점. 그러니까 뭐 같이 사주지 연속적으로? 않더라도 누가 한쪽에서 세게 사고 한쪽에서는 약하게 팔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되는데 자동차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주말에 GM이 5%가 올랐어요. 자동차 좀 많이 올랐는데 그 포스코는 실적 발표에서 철강주들이 그래도 어제 하루는 좀 움직였는데 자동차주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사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 좀 매수 규모가 쑥 줄어들어요. 지금 뭐 파업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주가도 탐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현대차, 기아 자동차 그 주주들은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화났죠, 하더라고요. 사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화나죠. 지금 나는 지금 주식 사갖고 이렇게 손해 보고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 나올만 하죠. 네. 충분합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장이 좀 상승하면서 끝나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던
대형 우량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투자자들은 아마 역시 지루한 장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노종목이 원래 강세장이고. 네. 네. 그러나 뭐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오르겠죠. 펀더멘탈이 강하니까.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그 사신 분들이 용기 있게 사신 분들이 어제 오늘하고는 그래도 어떤 종목이든지 수익은 좀 나셨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이익 날 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